김민주는 지독한 피로감에 젖은 솜처럼 무거운 몸을 이끌고 채서 내렸다. 밤 11시가 넘은 시간, 서울 외곽의 하늘은 구멍이라도 뚫린 듯 쉴 새 없이 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와이퍼가 잠시 닦아낸 시야는 금세 굵은 빗줄기로 흐려졌고, 헤드라이트 불빛은 어둠 속에서 부유하는 먼지처럼 힘없이 흩어졌다. 일주일 내내 이어진 야근과 주말 출근은 그의 정신을 한계까지 몰아붙였다. 이제 그가 원하는 것은 단 하나,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고요한 휴식뿐이었다. 그가 사는 은빛 빌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게 낡고 스산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이었다. 지은 지 20년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건물 외벽은 빗물에 젖어 얼룩덜룩했고, 복도 창문은 뿌연 먼지 때문에 안을 들여다볼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만한 곳도 없었다. 살인적인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가 반년 전 보증금과 월세가 저렴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택한 안식처였다. 무엇보다 이곳은 조용했다. 이웃들은 서로에게 무관심했고, 밤이 되면 빌라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했다. 민준처럼 혼자만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었다. 차 문을 닫는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울렸다. 민주는 서류 가방을 고쳐들고 빌라 입구로 향했다. 1층 현관의 센서등은 오늘따라 유난히 느리게 켜졌다. 어두컴컴한 계단을 한 발 내디뎠을 때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주황색 불빛이 그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어쩐지 등골을 타고 서늘한 기운이 스쳤다. 너무 피곤해서 예민해진 탓이겠거니. 그는 애써 불안감을 떨치며 계단을 올랐다. 그의 집은 4층, 꼭대기층인 4그랩3호였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낡은 건물이라 매일 오르내리는 것이 고역이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다리가 청음망은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텅 빈 건물 안을 음산하게 채웠다. 2층을 지날 때 복도 끝에 있는 창문으로 번개가 번쩍이며 순간적으로 밖을 비췄다. 빗줄기가 창문을 세차게 때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 빌라는 총 8세대가 살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집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다. 3층을 지나 4층으로 올라서는 순간 민주는 걸음을 멈췄다. 4층 복도를 비추는 형광등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등이었다. 치직, 치지직. 불규칙적인 소음과 함께 복도는 밝아졌다. 어두워지기를 반복했다. 그 섬광 속에서 복도 끝에 위치한 그의 집 현관문과 바로 맞은편에 있는 하미마호의 문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사리곰 4호. 그가 이사온 첫날부터 이상하리 많지 신경 쓰이던 곳이었다. 부동산 중개인은 주인이 지방에 살아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라고 했다. 실제로 반년 동안 그 집에서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본 적이 없었고 우편함은 항상 텅 비어 있었다. 그런데도 민주는 종종 그 집에서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물론 그것은 자신의 착각이거나 낡은 집이 내는 소리를 오해한 것일 가능성이 컸다. 혼자 사는 남자의 흔한 망상이라고 치부해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 아래 굳게 닫힌 4그립 4호의 현관문이 마치 거대한 눈처럼
그를 응시하는 것 같았다. 문에 달린 낡은 도스코프가 어둠 속에서 유독 반짝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집 403호로 향했다.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는 짧은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403호 쪽을 힐끗 쳐다봤다. 칠흑 같은 어둠만이 내려앉은 문.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형광등이 다시 한번 꺼졌다 켜지는 찰나 그는 보고 말았다. 어둠 속 도스코프 안쪽에서 무언가 아주 희미한 빛이 스치듯 사라지는 것을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었다. 잘못 본 것일까? 번갯빛이 반사된 것일 수도 있고 그저 피로에 지친 눈이 만들어낸 환영일 수도 있었다. 그래, 환영일 것이다. 민주는 서둘러 비밀번호를 마저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다. 삑, 삑, 비비빅. 경쾌한 전자음과 함께 문이 열리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서둘러 문을 닫았다. 등 뒤에서 철컥 하고 잠금 장치가 걸리는 소리가 들리고 나서야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집안은 바깥의 폭풍우가 거짓말인 것처럼 고요했다. 그는 현관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다. 쿵쾅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애썼다. 텅 빈 집의 냉기가 그의 젖은 옷을 파고들었다. 그는 불을 켜는 대신 창밖을 내다보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이 빗줄기 때문에 뿌옇게 번져 보였다. 도시의 소음은 이곳까지 닿지 않았다. 오직 거세게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만이 집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는 젖은 코트를 벗어 현관문 옆 옷걸이에 걸었다. 서류 가방을 소파 위에 아무렇게나 던져두고 곧장 욕실로 향했다.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나면 이 찝찝한 기분과 피로가 조금은 가실 것 같았다. 김이 서린 욕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낯설었다. 눈 밑은 거무죽죽했고 며칠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수염이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듯했다. 샤워를 마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은 그는 냉장고에서 시원한 맥주 한 캔을 꺼냈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맥주를 들이켰다. 차가운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했다. 그는 TV를 켜는 대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빗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 복잡한 생각을 정리해주고 세상과 단절된 듯한 안정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 밤의 빗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안정감보다는 고립감을 더 크게 만들었다. 마치 이 세상에 자신 혼자만 남겨진 듯한 기분.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조금 전 복도에서 느꼈던 섬뜩한 감각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400야호의 두어스코프. 그 안에서 스쳤던 희미한 빛. 멀더원돼. 민주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고개를 저었다.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게 분명했다. 빈집에 누가 있겠는가? 설령 누군가 있다 한들 왜 하필 자신의 집을 훔쳐보겠는가? 아무런 이유도 개연성도 없었다. 그는 남은 맥주를 단숨에 비우고 캔을 찌그러뜨렸다. 그리고는 모든 생각을 멈추기 위해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쏴! 하고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귓가를 맴돌았다. 피로가 몰려오면서 의식이 서서히 흐려지기 시작했다. 그래, 오늘은 그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을 뿐이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이다.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는 깊은 잠 속으로 빠져들려 했다. 바로 그때였다. 떡, 떡, 떡.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민주는 순간 잠이 확 깼다. 소리는 현관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다. 친구나 가족이 예고 없이 찾아올 일도 없었고 배달 음식을 시킨 적도 없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가만히 누워 있었다. 혹시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빗소리나 바람 소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소리는 다시 한번 들려왔다. 떡, 떡, 떡.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했다. 누군가 그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고 규칙적으로. 민준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침대에서 소리 없이 일어나 침실 문틈으로 거실 쪽을 내다보았다. 현관문 쪽은 어둠에 잠겨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누구일까? 이 폭풍우 치는 밤에 예고도 없이 찾아온 불청객의 정체는 무엇일까? 혹시 길을 잃은 사람일까?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웃 하지만 이 빌라의 이웃들은 서로에게 철저히 무관심했다. 도움을 청하러 올 사람도 없었다. 민주는 마른 침을 삼키며 천천히 거실로 걸어 나갔다. 발소리를 죽이려 애썼지만 낡은 마룻바닥이 작게 삐걱거렸다. 그는 현관문 앞에 멈춰서서 데오스코프에 조심스럽게 눈을 가져갔다. 복도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깜빡이는 형광등 불빛으로 인해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불규칙한 빛의 향연 속 복대는 아무도 없었다. 텅 비어 있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분명히 노크 소리를 들었다. 2번이나. 그런데 복대는 아무도 없다. 그렇다면 방금 전의 노크 소리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환청이었을까? 그가 데오스코프에서 눈을 떼려는 순간이었다. 형광등이 다시 한번 치직 소리를 내며 꺼졌다. 완벽한 어둠이 복도를 집어삼켰다. 그리고 바로 그 어둠 속에서 민주는 자신의 집 현관문 바로 앞에 숨을 죽인 채 서 있는 검은 형체를 보았다. 너무 가까워서 데오스코프의 시야에 전부 들어오지도 않는 사람의 형태를 한 거대한 그림자였다. 김민주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공포가 그의 모든 발성기관을 마비시킨 것 같았다. 그는 현관문에서 황급히 뒷걸음질 쳤고 그 바람에 등 뒤에 있던 신발장에 부딪혔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신발장 위에 놓여있던 작은 화분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하지만 그는 그 소리조차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문 너머의 어둠, 그리고 그 어둠 속에 서 있던 거대한 그림자에 집중되어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초가 1년처럼 느껴지는 지독한 정적 속에서 그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와 바람소리가 집안의 정막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문 밖의 그림자는 미동도 없었다. 소리도 내지 않았고 문을 열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 존재감만으로도 민준의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것 같았다. 누구지 대체 누구야?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생각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강도일까 하지만 강도라면 왜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는 걸까? 원한을 품은 사람. 그는 누군가에게 원한을 살 만한 행동을 한 기억이 없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어둠과 하나가 된 듯한 저 그림자의 정체는,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지 주머니를 더듬어 핸드폰을 찾았다. 배치우. 3개의 숫자를 누를 용기만 있으면 이 끔찍한 상황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가락은 말을 듣지 않았다. 경찰에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복도 불이 나갔는데 문 앞에 이상한 그림자가 서 있어요. 분명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게다가 그 그림자가 아직도 거기에 있다는 보장도 없었다. 만약 경찰이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다면 자신은 그저 피곤에 지쳐 헛것을 본 예민한 남자가 될 뿐이었다. 바로 그 순간 치직하는 소리와 함께 복도의 형광등이 다시 켜졌다. 불규칙한 빛이 데오스코프를 통해 집 안으로 새어 들어왔다. 민주는 거의 반사적으로 다시 한번 데오스코프에 눈을 가져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까와 똑같은 아무도 없는 텅 빈 복도.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민주는 혼란스러웠다. 안도감과 함께 더 큰 공포가 밀려왔다. 방금 전 자신이 본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정말 피로가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깨진 화분 조각을 보지 못했다면 그는 정말로 모든 것을 자신의 착각으로 돌렸을지도 모른다. 그는 한참 동안이나 문 앞에서 망부석처럼 서 있었다. 문 밖으로 나갈 용기도, 그렇다고 이대로 잠자리에 들 용기도 나지 않았다. 집안의 모든 소리가 그를 위협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냉장고가 돌아가는 낮은 소음,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까지도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결국 그는 포기한 듯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잠은 이미 다 잤다. 그는 어둠 속에서 무릎을 감싸 안고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봤다. 다시 노크 소리가 들릴까봐, 다시 그 그림자가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차라리 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공포 속에서 기다리는 것만큼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은 없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다. 창밖의 빗줄기는 조금씩 가늘어지고 있었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했다. 밤새 그를 괴롭혔던 공포도 새벽의 여명과 함께 조금씩 옅어지는 듯했다. 그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둠이 물러갔다는 사실만으로도 약간의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냥 꿈이었을 거야. 너무 피곤해서 꾼 악몽. 그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일으켜 깨진 화분 조각을 치웠다. 유리 조각에 손을 베이지 않도록 조심하며 쓰레받기에 담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일 뿐이었다. 출근 준비를 해야 했다. 그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욕실로 향했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의 일과를 수행하며 그는 억지로 어젯밤의 기억을 지워나갔다. 이성을 되찾자 모든 것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그림자라니,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다. 하지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억지스러운 평온은 다시 한번 산산조각 났다. 현관문 바로 앞,
복도 바닥에 무언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여 그것을 확인했다. 작지만 선명한 흙탕물이 묻은 발자국이었다. 누군가의 신발 자국. 그것은 복도에서 그의 집 현관문 안쪽을 향해 찍혀 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문이 바로 문턱, 안과 밖에 경계선에 절반쯤 걸쳐 있었다. 민준의 심장이 다시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 발자국은 대체 무엇인가? 어젯밤에는 분명 없었다. 그가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복도는 깨끗했다. 그렇다면 이 발자국은 그가 들어온 이후에 생긴 것이란 말인가? 하지만 그의 집 문은 굳게 잠겨 있었다. 누군가 침입한 흔적도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것 같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 앞에서 그의 이성은 무력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려 한 흔적일까 아니면 이미 안에 들어왔던 누군가가 남긴 흔적일까? 상상하고 싶지 않은 가능성이 그의 머릿물을 휘저었다. 그는 미친 듯이 집안을 다시 살폈다. 베란다 창문, 작은 방, 옷장 안, 심지어 침대 밑까지. 하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의 물건들은 모두 제자리에 있었고 침입의 흔적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저 기이한 발자국 하나만이 어젯밤의 공포가 단순한 환각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출근도 잊은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이사를 가야 할까 하지만 당장 집을 옮길 만한 경제적 여유도 없었다. 경찰에 다시 신고해봤자 증거라고는 이 발자국 하나뿐인데 과연 제대로 수사를 해줄까? 그가 망견자실한 채 복대에 서 있을 때였다. 딸칵. 바로 맞은편 409호의 현관문이 소리를 내며 열렸다. 민주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반년 동안 단 한 번도 열리는 것을 본 적 없던 그 문이 지금 그의 눈앞에서 열리고 있었다. 문틈으로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4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지극히 평범한 인상의 남자였다.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에 무표정한 얼굴, 낡은 회색 운동복 차림. 남자는 민준을 발견하고는 잠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은 아무런 감정도 담고 있지 않은 것처럼 공허했다. 위협적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에 무감각해 보였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남자는 민준을 잠시 쳐다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까딱 숙여 보였다. 아주 형식적이고 무미건조한 인사였다. 그리고는 민준의 옆을 스쳐 계단 쪽으로 걸어갔다. 민준은 그가 지나갈 때 코를 찌르는 희미한 냄새를 맡았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무언가 다른 것이 뒤섞인 마치 낡은 도서관 같은 냄새였다. 남자는 계단 아래로 사라졌다. 민준은 그가 사라진 방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다시 굳게 닫힌 404호의 문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 남자였을까? 어젯밤의 그림자가 하지만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다. 공포의 대상이라기엔 너무나 일상적인 모습이었다. 오히려 그 평범함이 민준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만약 저 남자가 어젯밤의 불청객이라면 그의 목적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저 발자국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하나의 의문이 풀리는 대신 더 많은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빌라가 그리고 자신의 집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이 그의 일상을 올가매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이미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게임에 발을 들여놓았음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게임의 규칙은 오직 상대방만이 알고 있었다. 결국 김민주는 그날 회사에 가지 못했다. 아니, 갈 수가 없었다. 현관문 앞에 선 채로 한참을 망설인 끝에 그는 결국 회사에 전화를 걸어 몸이 좋지 않다는 핑계를 댔다. 팀장의 타박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지만 지금 그에게는 그런 것을 신경 쓸 여력이 없었다. 그의 온 신경은 복도 바닥의 희미한 발자국과 방금 전 마주친 사그립 사후 남자의 공허한 눈빛에 사로잡혀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현관문을 걸어 잠그고 체인까지 걸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게 느껴져. 그는 현관문 앞에 육중한 서랍장을 끌어다 놓았다. 마치 성을 방어하는 병사처럼. 하지만 그런 물리적인 방어막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다. 보이지 않는 위협은 이미 그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새 내리던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찌푸린 잿빛이었다. 금방이라도 다시 비를 쏟아낼 듯한 그런 우울한 날씨였다. 도시 전체가 젖은 회색빛에 잠겨있는 것 같았다. 어젯밤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머릿속으로 되짚어 보았다. 깜빡이는 복도등, 사계면포의 도스코프에서 본 희미한 빛, 정체불명의 노크 소리, 문 밖에 서 있던 거대한 그림자, 그리고 현관의 발자국과 상김의 하오, 남자.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각각의 사건은 우연이나 착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조각들이 한데 모이자 그것은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불안의 형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특히 그 남자의 얼굴이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있지 않던 그 무표정한 얼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이웃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가 어젯밤의 그림자였을까? 그가 자신의 집 문을 두드린 것일까? 민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앉아서 불안에 떨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집 안을 다시 한번, 이번에는 훨씬 더 꼼꼼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어쩌면 자신이 놓친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 침입의 흔적, 낯선 물건, 아주 사소한 변화라도 찾아내야 했다. 그는 거의 강박적으로 집 안 구석구석을 뒤졌다. 서랍을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고 옷장 속 옷들을 하나하나 들춰보았다. 주방의 찬장을 열어 그릇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는지 살폈고 욕실의 수건이 자신이 걸어둔 그대로인지 확인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였다. 그의 편집증적인 확인 작업 속에서도 집 안은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시작할 때쯤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의 작은 서재방을 확인하기로 했다. 책상과 책장, 그리고 컴퓨터가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다. 그는 늘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돈하는 습관이 있었다. 특히 아끼는 만년필은 항상 모니터와 평행하게 정해진 위치에 놓아두었다. 책상은 언뜻 보기에 평소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그가 책상 의자에 앉아 무심코 손을 뻗었을 때 그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만년필의 위치가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다. 누군가 보기에는 아주 사소한, 거의 알아차릴 수 없는 변화였다. 하지만 민준에게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습관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저 만년필은 절대로 저 위치에 있을 리가 없었다. 마치 누군가 만년필을 집어들었다가 원래 자리를 기억하지 못해 대충 내려놓은 듯한 그런 미묘한 어긋남이었다. 누군가 들어왔었다. 그것도 자신의 가장 사적인 공간인 이 서재에. 그리고 자신의 물건을 만졌다.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부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이곳에 다녀갔다는 사실을 오직 주인만이 알아챌 수 있는 방식으로 알려주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침입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이자 심리적인 공격이었다. 소름 끼치는 사실에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그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다시 둘러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침실로 통하는 문 옆, 창문 안쪽 유리 표면에서였다. 입김을 풀거나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만 겨우 보이는 희미한 자국. 누군가 손가락으로 먼지 쌓인 유리창에 그려놓은 듯한 작은 상징이었다. 그것은 중앙에 점이 하나 찍힌 불완전한 나선형 모양처럼 보였다. 혹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외눈 같기도 했다. 기이하고 불길한 느낌을 주는 상징이었다. 민주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발자국, 그리고 이 상징. 이것은 그 불청객이 남긴 서명과도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그 상징을 찍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인터넷 검색을 시작했다. 나선형 상징, 외눈 문양, 기이한 심볼, 수많은 이미지와 정보들이 화면을 채웠지만 그가 본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비슷한 모양은 있었지만 미묘하게 달랐다. 마치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오직 그와 침입자만이 아는 비밀 표식 같았다. 디지털 세상에서도 해답을 찾지 못하자 그의 고립감은 절망감으로 바뀌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숨이 막혔다. 그는 코트도 걸치지 않은 채 핸드폰과 지갑만 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갔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숨막히는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이다. 빌라 밖으로 나온 그는 차가운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답답함은 가시지 않았다. 그가 빌라 입구에 작은 화단 옆을 지날 때 그는 익숙한 인형을 발견하고 걸음을 멈췄다. 사귐사오 남자였다. 그는 화단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시들어버린 이름 모를 잡초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의 뒷모습은 세상 모든 시름을 짊어진 듯 외로워 보였다. 하지만 민주는 더 이상 그의 평범한 겉모습에 속지 않았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어떤 충동이 그를 움직였다. 민주는 남자에게 다가갔다. 무슨 말이든 해야 했다. 이 미치광이 같은 상황을 끝내기 위해서는 정면으로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저기요. 민준의 목소리는 형편없이 갈라져 나왔다. 남자는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저는 사겜 3에 사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몇 달 전에 이사 왔는데 민준은 말을 이으려 애썼다. 남자는 대답 없이 그를 쳐다보기만 했다. 그 공허한 눈빛과 마주하자 미리 준비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뒤죽박죽 섞여버렸다. 혹시 이 근처에서 이상한 표식 같은 거 보신 적 없으신가요? 제 집 창문에서 이상한 그림이 발견돼서요. 민주는 자신도 모르게
거의 애원하는 듯한 말투로 묻고 있었다. 남자는 한참 동안이나 민준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의 얼굴을 훑고 그의 떨리는 손을 지나 다시 그의 눈에 머물렀다. 마치 그의 속을 전부 꿰뚫어 보고 있다는 듯한 섬뜩한 시선이었다. 긴 침묵 끝에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녹슨 기계처럼 낮고 거칠었다. 어떤 것들은 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것이 전부였다. 남자는 그 말을 남기고는 다시 시선을 시든 잡초로 돌렸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의사가 없다는 명백한 거절이었다.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남자의 말은 부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은밀한 긍정이자 명백한 위협이었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민준에게 경고하고 있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말라고. 싸늘한 공기가 폐부를 찔렀다. 민준은 천천히 뒷걸음질 쳤다. 그는 자신의 보금자리라고 믿었던 은빛 빌라를 돌아보았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언제든 자신을 삼켜버릴 수 있는 거대한 감옥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북도 건너편에 사는 미지의 위협과 단둘이 남겨졌다. 그리고 그 위협은 자신이 벌이고 있는 게임의 판도를 완벽하게 꿰뚫어 보고 있었다. 사륵사오. 남자의 경고는 김민준의 머릿속에 차가운 낙인처럼 찍혔다. 그날 이후 그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다. 이전의 불안감이 안개 같은 것이었다면 이제는 목을 조여오는 쇠사슬처럼 선명하고 무거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집에서, 아니, 세상 어느 곳에서도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의 시선이 그의 모든 일상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는 억지로 회사에 다시 출근하기 시작했다. 텅 빈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끄러운 사무실이 낫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생각은 착각이었다. 익숙했던 사무실 공간은 이제 그에게 또 다른 감옥처럼 느껴졌다. 동료들이 나누는 평범한 대화 소리, 타자 소리, 전화벨 소리까지도 그의 신경을 날카롭게 긁었다. 누군가 자신의 등 뒤를 지나갈 때마다 그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렸고 동료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그가 자신을 의심하거나 감시하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김대리, 안색이 안 좋네. 어디 아픈가? 지나가던 박 부장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에 그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 웃으며 괜찮다고 둘러댔지만 속으로는 식은땀이 흘렀다. 박 부장의 평범한 걱정조차 그에게는 자신의 불안을 꿰뚫어 보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느껴졌다. 그는 하루 종일 제대로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모니터 화면의 글자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머릿속은 온통 사고님사오, 남자와 기이한 상징, 그리고 정체 모를 위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퇴근길은 고문과도 같았다. 붐비는 지하철 안, 수많은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 하나하나가 그에게는 자신을 향한 감시의 눈길처럼 느껴졌다. 누군가와 어깨라도 부딪히면 소름이 끼쳤고 자신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감시자의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상상에 시달렸다. 세상 모든 것이 그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연극 무대 같았다. 그리고 그 연극의 관객은 오직 그를 노리는 그들 뿐이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최소한의 도움이라도 구해야 했다. 공식적인 도움. 그의 머릿속에 떠오른 유일한 사람은 빌라 입구에 낡은 경비실을 지키는 경비 아저씨였다. 비록 무뚝뚝하고 불친절했지만 어쨌든 그는 이 빌라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집으로 바로 들어가지 않고 경비실로 향했다. 작은 창문 너머로 경비 아저씨가 낡은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트로트 가요를 보며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두드렸다. 저 아저씨. 경비 아저씨는 미간을 찌푸리며 느릿느릿 고개를 들었다. 귀찮다는 표정이 역력했다. 무슨 일이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4층 사귐 3에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는 최대한 차분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다. 며칠 전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바로 맞은편 세귐 4에 사는 남자가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까지. 그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경비 아저씨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이야기를 다 들은 경비 아저씨의 첫 마디였다. 그는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유난이야. 발자국 바람 불면 흙먼지 좀 날릴 수도 있지. 창문에 그림 그거 다 물기 마르면서 생긴 얼룩이야. 사귐 4호 양반. 그 양반 여기 산지 몇 년인데 한 번도 문제 일으킨 적 없어. 조용하고 점잖은 양반이야. 민주는 할 말을 잃었다. 몇 년이라고 부동산에서는 오랫동안 비어있는 집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은 부동산이었을까? 아니면 이 경비원일까?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분명 빈집이라고. 부동산 놈들 말을 뭘 믿어 쯧쯧. 쓸데없는 소리 말고 그냥 들어가 봐. 여기 아무 일 없으니까. 경비 아저씨는 손을 휘휘 내저으며 그를 쫓아내듯 했다. 그리고는 다시 텔레비전으로 시선을 돌려버렸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도움을 구하러 왔던 유일한 창구는 그의 면전에서 무정하게 닫혀버렸다. 경비원의 태도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는 또 다른 형태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완전한 고립감. 민주는 망견자실한 채 터덜터덜 집으로 향했다. 이제 그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이 거대한 위협 앞에 완전히 혼자였다. 그날 밤, 공포는 그의 생활 방향 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지하철역에서 집으로 걸어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드문드문 이어진 어두운 골목길이었다. 그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들었다. 또각, 또각. 그의 걸음걸이와 정확히 일치하는 속도였다. 민주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멈췄다. 그러자 등 뒤의 발소리도 거짓말처럼 멈췄다. 그는 애써 용기를 내어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다. 검은 어둠만이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발소리도 다시 그를 따라붙었다. 그는 걸음을 빨리 했다. 발소리도 빨라졌다. 그는 거의 달리다시피 했다. 발소리 역시 그를 맹렬히 추격했다. 공포에 질린 그는 길모퉁이에 있는 20다시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갔다. 숨을 헐떡이며 유리문 너머로 밖을 내다보았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한 남자의 형체가 서 있었다. 거리가 멀고 어두워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가 사귐 4호의 남자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편의점 입구를 가만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먹잇감을 구석으로 몬 사냥꾼처럼 민주는 편의점에서 한참을 서성이다가 그 형체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는 거의 혼비백산하여 빌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문을 잠그고 체인을 걸었다. 그리고는 문에 등을 기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바로 그때였다. 삐! 거실 벽에 붙어있는 인터폰에서 날카로운 호출음이 울렸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흑백 화면에는 빌라 1층 로비의 모습이 보였다. 화면 속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누군가 자신의 집을 호출한 것이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저 치지직거리는, 귀에 거슬리는 잡음만이 흘러나왔다. 마치 아무도 없는 빈 회선에서 들려오는 소리 같았다. 민주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다. 그러자마자 인터폰은 다시 한번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비. 그는 화면을 노려보았다. 여전히 로비는 텅 비어 있었다. 이것은 명백한 심리적 공격이었다. 그들은 그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어도 얼마든지 그를 괴롭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공간을, 그의 시간을, 그의 정신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김민주는 울리는 인터폰을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 갇혀버린 죄수였다. 보이지 않는 감시자는 어디에나 있었다. 복도 건너편에, 어두운 골목길에, 그리고 이제는 인터폰의 잡음 속에서도 그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그의 주변을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좁혀오고 있었다. 인터폰의 광적인 호출음이 멎은 후 집 안에는 지독한 정적이 내려앉았다. 그 정적은 오히려 방금 전의 소음보다 더 끔찍했다. 김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이제 적의 존재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을 마음대로 유린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집의 주인이 아니었다. 그저 그들의 게임판 위에 올려진 말에 불과했다. 그날 밤, 민주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소파에 웅크린 채, 손에는 묵직한 하드커버 책을 든 채로 밤을 새웠다. 그것이 무기가 될 리는 없었지만 손에 무언가라도 쥐고 있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낡은 건물이 내는 모든 소리에 그의 신경은 곤두섰다. 바람에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 위층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물 내려가는 소리, 심지어 냉장고가 멈췄다가 다시 가동되는 소리까지도 그의 심장을 철렁하게 만들었다. 그는 현관문만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언제든 문이 부서지며 그들이 들이닥칠 것 같은 공포에 시달렸다. 날이 밝아오자 그는 탈진 상태에 가까웠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더 이상 공포만 담겨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그것은 체념과 분노가 뒤섞인 일종의 도끼였다. 이대로 미쳐버리거나 그들의 장난에 놀아나다 결국 파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이었다. 맞서 싸우는 것. 물론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상대의 정체도 목적도 규모도 알지 못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정보를 모으는 것이었다. 그들의 존재가 환상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 경찰도 무시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다. 그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다. 그들이 자신의 공간을 침범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에 그는 그 사실을 증명할 덫을 놓기로 했다. 값비싼 CCTV를 설치할 여유는 없었다. 그는 지극히 아날로그적이고 오직 자신만이 알아챌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기로 했다. 먼저 그는 자신의 머리카락 한 올을 뽑아 현관문 아래쪽 문틀에 투명 테이프로 아주 교묘하게 붙였다. 문을 열면 반드시 끊어지지만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절대 알아챌 수 없는 함정이었다. 다음으로 그는 서재로 가서 책상 위의 서류들을 아주 복잡하고 특정한 순서로 배열했다. 각 서류의 모서리가 겹치는 각도까지 기억해 두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기이한 상징이 그려져 있던 침실 창문 틀에 아주 고운 밀가루를 얇게 뿌려두었다. 누군가 창가에 손을 대거나 창문을 열려 한다면 미세한 흔적이 남을 것이었다. 덫을 설치하고 나자 그는 아주 약간의 통제감을 되찾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던 게임에서 처음으로 자신이 수를 둔 것 같았다. 그는 평소처럼 옷을 챙겨 입고 집을 나섰다. 오늘 하루 회사에서의 시간은 지옥 같을 것이 분명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집에 남겨두고 온 덫들에 쏠려 있을 터였다. 그의 예상대로였다. 사무실에 앉아있는 내내 그는 일에 전혀 집중할 수 없었다. 1분 간격으로 시계를 확인했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시나리오가 펼쳐졌다. 집에 돌아갔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라면 어쩌면 어제 인터폰 사건 이후로 그들이 경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자신은 다시 한번 스스로의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될 것이다. 반대로 덫이 망가져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최악의 공포가 현실임을 증명하는 것이 될 터였다. 어느 쪽이든 끔찍했다. 오후 5시가 되자마자 그는 거의 뛰쳐나오다시피 회사를 나섰다. 빌라로 향하는 발걸음은 청음망언이었다. 심판의 결과를 확인하러 가는 사형수처럼 빌라 계단을 오르는 내내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울렸다. 마침내 4035 현관문 앞에 섰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떨리는 손으로 문을 살폈다. 첫 번째 확인. 문틀 아래쪽에 붙여두었던 머리카락. 그것은 끊어져 있었다. 아니,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숨을 멈췄다.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 같았다. 그는 주머니 속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언뜻 보기에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그대로였다. 침입자는 지독할 정도로 신중했다. 그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책상 위의 서류 더미. 그가 기억하던 복잡한 배열은 흐트러져 있었다. 누군가 서류들을 들춰본 뒤 대충 원래대로 돌려놓으려 했지만 실패한 흔적이 역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침실 창가로 다가갔다. 그가 뿌려두었던 얇은 밀가루층 위로 선명한 자국이 남아있었다. 손가락 몇 개가
창틀을 짚었던 희미한 흔적, 증거는 명백했다. 그가 없는 사이 누군가 이 집에 들어왔었다. 차가운 분노와 함께 전율이 그의 등골을 타고 흘렀다. 그들은 아무것도 훔쳐가지 않았다. 아무것도 망가뜨리지 않았다. 그저 이곳에 들어와 그의 물건들을 만지고 그의 공간을 더럽힌 뒤 유유히 사라졌다. 이것은 그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한 지독하고 계획적인 고문이었다. 그가 창틀의 손자국을 만견히 바라보고 있을 때 그는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 창문 잠금 장치의 낡은 금속 부분. 그곳에 무언가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새긴 듯한 아주 작은 흔적이 있었다. 그는 얼굴을 가까이 가져가 그것을 확인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그가 유리창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중앙에 점이 찍힌 나선형의 상징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의 공간에 자신들의 표식을 남기고 있었다. 이곳은 너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이라는 낙인을 찍고 있었다. 김민주는 작은 상징을 노려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게임의 양상은 바뀌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보고 괴롭히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의 가장 사적인 공간을 마음대로 드나들고 있었다. 그의 집은 더 이상 외부의 위협을 막아주는 요새가 아니었다. 오히려 게임이 펼쳐지는 중심 무대가 되어버렸다. 이제 그가 고민해야 할 것은 만약이 아니었다.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자신을 덮칠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수세에 몰려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절박한 결의가 굳어지고 있었다. 외부에서 도움을 구할 수 없다면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한다. 설령 그 길이 사자의 아가리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복도 건너편 굳게 닫힌 사호의 현관문을 향했다. 모든 수수께끼의 시작이자 어쩌면 끝이 될지도 모르는 그곳을 김민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기이할 정도의 냉정한 결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대로 그들의 다음 수를 기다리며 숨 막히는 공포 속에서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다. 그들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여긴다면 최소한 그 사냥꾼의 정체는 알아야 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방역의 첫걸음은 적의 심장부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바로 복도 건너편. 모든 수수께끼의 시작점인 세뱀암호였다.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다. 민준에게는 기회이자 모든 것을 끝내거나 혹은 모든 것을 잃게 될 운명의 날이었다. 그는 커튼 뒤에 숨어 망원경이라도 든 스파이처럼 하모사오의 동태를 살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다. 사빈사오 남자의 일과를 파악하고 그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안으로 잠입하는 것.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지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오전 내내 남자는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굳게 닫힌 문은 마치 죽은 것처럼 아무런 미동도 없었다. 민주는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하며 기회를 엿보았다. 마침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 사호의 문이 열리고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어제와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에 낡은 점퍼 차림이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고 곧장 계단을 내려갔다. 민주는 창문으로 그가 빌라를 벗어나 골목길 저편으로 사라지는 것을 끝까지 확인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남자가 얼마나 오래 집을 비울지는 알 수 없었다.
1층 경비실의 경비 아저씨는 주말 오후에 나른함에 취해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지금이 기회였다. 민주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집을 나섰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듯 쿵쾅거렸다. 그는 404호 현관문 앞에 섰다. 차갑고 굳건한 철문은 그 너머의 비밀을 지키려는 듯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려보았다. 역시나 잠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다. 영화에서 본 것을 어설프게 흉내내는 자신의 모습이 처량했지만 지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얇은 플라스틱 카드, 옷핀. 그는 몇 분 동안이나 낡은 자물쇠와 씨름했다. 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초조함에 손이 떨려왔다. 포기해야 하나. 그가 돌아서려던 순간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문과 문틀 사이에 낡고 닳아버린 틈.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어깨로 문을 세게 밀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로 온 힘을 다해 부딪히자 삐걱 하는 불길한 소리와 함께 낡은 잠금 장치가 힘없이 부서지며 문이 안으로 살짝 열렸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그는 문틈으로 안을 살폈다. 어둡고 고요했다. 그는 소리 없이 안으로 몸을 밀어넣고 열린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 남자에게서 났던 것과 똑같은 냄새가 코를 찔렀다. 오래된 종이와 먼지, 그리고 희미한 약품 냄새가 뒤섞인 듯한 기분 나쁜 냄새였다. 아파트 내부는 그의 집과 좌우가 바뀐 똑같은 구조였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집 안은 가구가 거의 없었다. 거실에는 낡은 테이블과 의자 하나, 침실에는 매트리스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어떤 목적을 위한 임시 거처나 창고처럼 보였다.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그 정돈된 모습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져 소름이 끼쳤다. 민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집과 마주보는 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장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되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았다. 벽에는 그의 집 내부 구조가 연필로 희미하게 그려져 있었다. 소파의 위치, 침대의 위치, 책상의 위치까지 정확했다. 그리고 그의 침대가 놓여 있을 벽의 머리맡 부분에는 아주 작고 교묘하게 뚫린 구멍이 있었다. 도청장치, 혹은 엿보기 위한 구멍. 테이블 위에는 고성능 쌍안경이 놓여 있었다. 그 렌즈는 정확히 민준의 집 거실 창문을 향하고 있었다. 그들은, 아니, 그는 이곳에서 민준의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민준을 진짜 공포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은 바로 맞은편 벽에 걸려있는 거대한 코르크보드였다. 그는 자석에 이끌린 쇠부티처럼 코르크보드로 다가갔다. 자신의 사진이 붙어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빗나갔다. 보드 위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 젊은 여자의 사진들로 가득했다. 모든 사진은 몰래 찍은 것이 분명했다. 여자가 빌라로 들어오는 모습, 그의 집 베란다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 심지어 그의 집 창문을 통해 안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습까지. 사진 옆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오후 3시 귀가, 밤 11시 취침 같은 그녀의 일과를 기록한 메모들이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리고 보드 중앙, 가장 큰 사진, 활짝 웃고 있는 여자의 얼굴 위로 붉은색 유성 매직으로 그어진
거대한 X 표시가 있었다.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은 X 표시 아래에 붙어있는 누렇게 변색된 작은 신문 기사 조각으로 향했다. 인근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던 20대 여성 이수연 씨. 약 1년 전 실종. 경찰은 단순 가출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수연,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끔찍한 형상으로 맞춰졌다. 부동산 중개인은 거짓말을 했다. 경비원도 거짓말을 했다. 이 집의 이전 세입자는 이사를 간 것이 아니었다. 사라진 것이었다. 실종된 것이었다. 그녀가 원래의 타겟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목표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그녀가 살던 공간에, 그들의 사냥터에 멋모르고 발을 들여놓은 침입자였을 뿐이다. 그동안 벌어졌던 모든 기이한 현상들, 그것은 그에 대한 공격이 아니었다. 어긋나버린 자신들의 게임을 되돌리려는 몸부림이었거나 혹은 이 새로운 변수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기 전에 탐색전이었을 뿐이다. 그가 목표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안도감 대신 더 큰 공포를 가져다 주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끔찍한 범죄의 현장을 발견한 목격자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들은 절대로 목격자를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충격 속에서 그가 코르크보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칼칵. 복도 쪽에서 현관 도어락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어서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가 돌아왔다. 사고미포의 남자가 예상보다 훨씬 일찍 돌아온 것이다. 민준의 심장이 멈췄다. 그는 덫에 걸린 쥐가 되었다. 그를 사냥하던 사냥꾼의 소굴 안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숨을 곳도 도망칠 곳도 없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래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문손잡이가 돌아가는 그 찰나의 순간, 김민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온몸의 근육이 얼어붙었고 반사적으로 숨을 멈췄다. 들켰다. 짧은 단어가 뇌리를 스쳤지만 그 다음 생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공포가 모든 사고를 정지시켰다. 그의 눈이 필사적으로 숨을 곳을 찾았다. 하지만 텅 비다시피 한 이 공간에 몸을 감출 만한 곳은 없었다. 침대는 바닥에 놓인 매트리스가 전부였고 옷장조차 없었다. 유일한 가능성은 단 하나. 바로 옆에 있는 작은 화장실이었다. 민주는 거의 본능적으로 움직였다. 현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리는 바로 그 순간, 그는 소리 없이 화장실 안으로 몸을 날렸다.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당겨 닫았다. 철컥 소리가 날까봐 문을 잠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그는 좁고 어두운 화장실 안에 웅크린 채 자신의 심장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갈까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화장실 문틈으로 희미한 시야가 확보되었다. 사뱀 사오 남자가 안으로 들어서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익숙하다는 듯 불도 켜지 않고 어둠 속을 성큼성큼 걸었다. 그의 움직임은 조용하고 기계적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들고 온 작은 종이 가방을 내려놓았다. 민준의 심장은 귀 바로 옆에서 북을 치는 것처럼 격렬하게 울렸다. 제발, 제발 화장실만은 오지 마라. 남자는 테이블 옆 의자에 앉았다. 그의 등이 화장실 쪽을 향해 있었다. 그는 코르크보드를 잠시 올려다보는 듯했다. 민주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이대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남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려 한다면 모든 것은 끝이다. 바로 그때 남자의 주머니에서 기이한 벨소리가 울렸다. 아주 오래된 핸드폰에서나 나올 법한 조악하고 단조로운 멜로디였다. 남자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받았다. 그의 대화는 지독할 정도로 간결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변화는 없습니다. 예, 계속. 짧은 통화였지만 그 내용은 민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누군가에게 보고를 하고 있었다. 변화는 없다는 말은 아마 자신에 대한 이야기일 터였다. 그들은 자신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전화를 끊은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민주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남자는 화장실 쪽으로 오지 않았다. 그는 잠시 현관 앞에 서서 무언가 생각하는 듯 하더니 이내 다시 밖으로 나갔다. 달칵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무언가를 잠시 가져다 놓거나 확인하기 위해 들렀던 것일까? 이유가 무엇이든 그것은 민준에게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행운이었다. 그는 남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확신할 때까지 몇 분간이나 화장실 안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마침내 화장실 밖으로 나왔을 때 그의 다리는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다. 그는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야 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남자가 테이블 위에 두고 간 종이 가방에 꽂혔다. 공포를 이겨낸 것은 호기심과 절박함이었다. 저 안에 무언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조심스럽게 가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김밥 몇 줄과 음료수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때가 묻어 달아빠진 작은 수첩 하나가 들어있었다. 일기장이었다. 민주는 홀린 듯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표지를 넘기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다급하고 불안한 필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첫 장부터 빠르게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이 집의 이전 세입자 이수연의 일기였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겪었던 끔찍한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초반의 기록은 새로운 곳으로 이사온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조용하고 아늑한 자신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기쁨. 하지만 몇 페이지를 넘기자 글의 분위기는 급격하게 어두워졌다. 요즘 이상하다. 집안에 혼자 있는데도 누군가 계속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내가 물건을 놓아둔 자리가 미세하게 바뀌어 있다. 내가 예민한 걸까? 민주는 자신의 경험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은 기록에 숨을 삼켰다. 수연 역시 그와 똑같은 일을 겪었던 것이다. 일기장은 공포의 대상을 명확히 지목하고 있었다. 404호의 남자. 일기장에는 그가 오씨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빌라의 경비원 박씨 역시 한패였다. 수연이 경비원에게 불안감을 토로했을 때 그는 그녀를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하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민준이 겪었던 것과 완전히 똑같았다. 그녀는 두 사람이 복돼서 만나 아무 말 없이 오직 눈짓과 손짓만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을 몇 번 목격했다고 적었다. 그리고 일기장의 후반부 마침내 그들의 목적이 드러났다. 그들은 이상한 집단이다. 종교 사입이 모르겠다. 하지만 그들은 이 집 403호가 어떤 특별한 문이라고 믿고 있다. 그들은 세입자를 심리적으로 고문하고 공포에 질리게 만들어 영혼을 정화시킨다고 했다. 그 정화된 영혼을 어떤 의식에 바쳐야 한다고.
그들은 그것을 추수라고 불렀다. 내가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엿들었다. 나는 다음 추수의 제물이다. 추수 단어를 보는 순간 민주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킹이나 범죄가 아니었다. 뒤틀리고 광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 벌이는 끔찍한 의식이었다.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다음 추수를 위한 정화 과정의 시작이었던 것이다. 부동산 중개인부터 경비원까지 모두가 한통속이 되어 새로운 재물을 이 사냥터로 유인하는 시스템이었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글씨는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리고 있었다. 문 밖에서 오 씨의 목소리가 들린다. 때가 되었다고 한다.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 만약 누군가 이 글을 발견한다면 제발. 기록은 거기서 끊겨 있었다. 김민주는 일기장을 든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의 힘이 빠져나갔다. 이제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진실은 그에게 한 줄기 희망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그를 밀어넣었다. 이 일기장. 이것이 모든 것을 증명할 증거였다. 이것만 있으면 경찰도 움직일 것이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꼭 껴안았다. 하지만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바로 그 순간 뚜르륵 누르륵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었다. 바로 옆 벽에서 그의 집과 맞닿아 있는 그 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누군가 벽에 구멍을 낸 도청 장치를 통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벽을 긁어대는 소리. 그들은 그가 지금 이 순간 이 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자신의 집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가 어디로 갔을지 정확히 추론해낸 것이다. 덫이 완벽하게 닫혔다. 민주는 일기장을 든 채 벽에서 들려오는 소름 끼치는 소리를 들으며 얼어붙었다. 사냥꾼의 소굴에 들어온 쥐는 이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될 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벽을 긁는 소리가 멎었다. 그 소름 끼치는 소음이 사라지자 오히려 더 지독한 긴장감이 404호의 공기를 채웠다. 그들은 김민준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수연의 일기장을 손에 넣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더 이상 탐색전이 아니었다. 발각된 비밀을 덮으려는 자들과 그 비밀을 손에 쥔 채 살아남으려는 자의 필사적인 대치가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404호의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기다리는 쪽을 택했다. 민준이 제 발로 걸어 나오기를, 혹은 그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안도하는 바로 그 순간을 노리기 위해.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물리적인 위협보다 훨씬 더 끔찍했다. 민주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이적의 소굴에 1초라도 더 머무는 것은 죽음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그는 이수연의 일기장을 점프 안쪽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리고는 404호 현관문으로 다가갔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문밖 복대는 누가, 몇 명이나 기다리고 있을까? 문을 여는 순간 모든 것이 끝장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부서진 문고리를 잡아 돌렸다. 그리고는 문을 활짝 열어 젖히며 자신의 집 403호를 향해 전력으로 달렸다. 불과 몇 미터 되지 않는 짧은 거리. 하지만 그 순간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미끄러져 몇 번이나 실수를 했다. 마침내 문이 열리고 그는 안으로 굴러 들어가듯 몸을 던졌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걸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현관 앞 서랍장을 다시 끌어다 문을 막았다. 활떡이는 숨을 몰아쉬며 그는 잠시나마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을 느꼈다. 손에는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증거, 이수연의 일기장이 있었다. 하지만 그 거짓된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컹, 컹, 컹. 바로 위층에서 천장을 통해 둔탁하고 규칙적인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그의 집 바로 위, 옥상이나 혹은 비어있을 옥탑방에서 일부러 발을 구르는 소리였다. 그들은 이제 복도 건너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위에서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 빌라 전체가 거대한 감옥이자 그를 옥죄는 포위망이었다. 바로 그때 그의 주머니 속 핸드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화면에는 발신자 정보 없음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다. 그의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저 너머에 있는 그들과 직접 마주해야만 이 상황의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기계로 변조된 듯한 성별을 구분할 수 없는 낮고 거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일기장은 제자리에 돌려놓는 게 좋을 겁니다. 김민준 씨. 그들은 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일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민준은 숨을 삼켰다. 당신들 대체 누구야? 이수연 씨는 규칙을 어겼습니다. 당신은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목소리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일방적인 경고만을 남겼다. 규칙. 그들이 말하는 규칙이란 대체 무엇일까? 순순히 정화를 당하고 추수의 제물이 되는 것. 에덜각. 전화는 그대로 끊겼다. 천장에서 울리던 발소리도 거짓말처럼 멎었다. 다시 찾아온 정적. 하지만 이번의 정적은 이전과 차원이 달랐다. 그들은 이제 완벽하게 그의 존재를 인지하고 직접적인 협박을 가해왔다. 손에 쥔 일기장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자신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이 집에서 전화를 걸면 도청당할지도 모른다. 벽에 설치된 도청 장치를 통해 자신의 모든 말을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 밖으로 뛰쳐나가 공중전화를 찾는다. 그가 현관문을 여는 순간 그들이 덮쳐올 것이 분명했다. 창문 4층 높이에서 뛰어내릴 수는 없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가 공황 상태에 빠져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다. 떡. 현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이전에 조심스러운 노크와는 달랐다. 아주 확신에 차고 단단하며 심지어 정중하게까지 느껴지는 노크 소리였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김 선생 당매 마머 나 경비원인데. 문 밖에서 들려온 것은 경비원 박 씨의 목소리였다. 친근하게 느껴지기까지 하는 평범한 이웃의 목소리. 잠깐 문 좀 열어보게. 아래층에서 물이 샌다고 해서 말이야. 댁에서 새는 건지 확인 좀 해봐야겠네. 물이 샌다고. 너무나도 그럴듯하고 일상적인 변명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거짓말이다. 마지막 터치다. 그들은 이제 연극을 끝내고
직접 그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다. 민주는 바리케이드로 막힌 현관문 앞에 선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손에는 끔찍한 진실이 담긴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문 밖에서는 친절한 경비원이 일상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문을 열어달라고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그 경비원 뒤에는, 복도의 어둠 속에는 사복말하오의 남자 오 씨와 어쩌면 더 많은 그들이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김 선생 안에 있나? 별일 아니니 잠깐만 문 좀 열어봐. 경비원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그를 재촉했다. 포위망은 완벽하게 좁혀졌다. 그의 모든 선택지는 사라졌다. 문을 열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발악이라도 할 것인가? 혹은 그들이 이 문을 부수고 들어올 때까지 무력하게 기다릴 것인가? 마지막 대결의 순간이 피할 수 없이 다가오고 있었다. 경비원 박 씨의 목소리는 끈질겼다. 그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며 물이 샌다는 거짓말을 반복했다. 김민주는 바리케이드로 막힌 현관문 뒤에 서서 숨을 죽였다. 이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난다. 기다리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수천 개의 생각이 충돌했다. 이대로 버틸 것인가 하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김 선생, 문 안 열면 내가 그냥 열고 들어가야 해. 비상열쇠는 가지고 있으니까. 경비원의 목소리에 섞인 은근한 협박. 그것이 민준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을 끊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휘둘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가 직접 판을 흔들어야 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광기에 가까운 하나의 계획이 떠올랐다. 그는 점프 안주머니에 이수연의 일기장이 안전하게 들어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그리고는 소리 없이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낡은 가스레인지의 밸브를 모두 열었다. 점화는 하지 않았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새어나오는 냄새가 순식간에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는 주방의 작은 창문을 아주 살짝 열어두었다. 그리고는 온 힘을 다해 연극 배우처럼 절박하게 소리쳤다. 불이야 불가스 냄새가 나요. 살려주세요. 그의 외침은 문 밖의 그들을 당황시키기에 충분했다. 물나오라는 그들의 계획된 시나리오는 가스 누출이라는 훨씬 더 심각하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와 마주했다. 그들은 비밀리에 일을 처리하고 싶어 했다. 다른 이웃들의 관심을 끄는 것은 그들이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일 터였다. 문 밖에서 당황한 듯한 웅성거림과 욕설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비원의 침착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다급한 외침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뭐라고? 가스. 바로 지금이었다. 민주는 거실 쪽 작은 베란다로 달려갔다. 현관문 쪽에서 육중한 서랍장이 밀리는 소리와 함께 문을 부수려는 둔탁한 소음이 들려왔다. 그 소음이 그에게 몇 초의 시간을 벌어주었다. 그는 낡은 베란다 문을 열어 젖혔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그의 뺨을 때렸다. 4층 높이에서 내려다본 땅은 아찔했다. 하지만 그의 유일한 탈출로는 바로 이곳이었다. 건물 외벽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는 낡은 철제 비상계단. 그는 난간을 넘어 비상계단에 발을 디뎠다. 밤새 내린 비의 여운으로 금속은 차갑고 미끄러웠다. 그는 2번 다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미친 듯이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손바닥이 벗겨지고
녹슨 철제 난간에 옷이 찢기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가 3층 높이까지 내려왔을 때였다. 바로 옆집의 창문이 드르륵 소리를 내며 열렸다. 창문 밖으로 사부바토 남자. 오 씨가 얼굴을 내밀었다. 그의 무표정하던 얼굴은 이제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손을 뻗어 민준의 발목을 잡으려 했다. 민준은 비명을 지르며 발길질을 했다. 그의 발이 오 씨의 손을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여기 있어요. 오 씨의 외침이 등 뒤에서 들려왔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거의 뛰어내리다시피 계단을 내려갔다. 마침내 축축하고 질퍽한 땅에 발이 닿았다. 빌라 뒤편의 어둡고 지저분한 골목길이었다. 그는 숨 돌릴 틈도 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위에서 그를 잡으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저기 있다, 잡아. 그는 동네의 미로 같은 골목길을 필사적으로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그저 빛이 있는 곳, 사람이 있는 곳을 향해 본능적으로 뛰었다. 골목의 막다른 길에서 경비원 박 씨가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재빠른 움직임이었다. 민주는 그를 어깨로 밀치고 지나갔다. 마침내 그는 대로변으로 뛰쳐나왔다. 멀리서 다가오는 버스에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그의 구원이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버스 정류장을 향해 달렸다.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 서고 치익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그가 버스에 오르려는 바로 그 순간 골목길에서 뛰쳐나온 오 씨가 그의 옷자락을 낚아챘다. 둘은 버스 문 앞에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민주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괴성을 지르며 오 씨를 밀쳐냈다. 오 씨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나는 순간 버스 문이 닫히기 시작했다. 민주는 닫히는 문틈으로 자신의 몸을 구겨 넣었다. 버스 문이 그의 등 뒤에서 쿵 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는 버스 바닥에 쓰러진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버스는 천천히 정류장을 떠나기 시작했다.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버스 뒷유리창을 보았다. 인도에 서 있는 오 씨의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조명 아래서 분노와 패배감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움직이지 않고 멀어져가는 버스를, 그 안에 민준을 조용히 하지만 맹렬하게 노려보고 있었다. 민준은 버스 좌석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그는 일단 살아남았다. 그는 점퍼 안쪽을 더듬었다. 손끝에 딱딱하고 각진 이수연의 일기장이 느껴졌다. 그는 모든 것을 끝낼 증거를 가지고 지옥 같은 그곳에서 탈출했다. 하지만 버스가 은빛 빌라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안도감보다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가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는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뒷유리창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오 씨의 형체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을 끈질긴 그림자처럼 보였다. 그의 탈출은 끝이 아니었다. 어쩌면 또 다른 악몽의 시작일 뿐이었다. 버스는 비에 젖은 새벽의 도시를 유령처럼 미끄러져 나갔다. 김민주는 차창 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어디로 가야 하는 걸까? 머릿속이 뒤죽박죽 엉켜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는 살아남았고 그의 품에는
모든 진실을 담고 있는 이수연의 일기장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동네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진 낯선 동네의 번화가 정류장에서 내렸다. 이른 새벽이었지만 거리는 청소차와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조금씩 활기를 띠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그 인파 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가장 가까운 경찰서 파출소를 향해 걸었다. 파출소의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밤샘 근무에 지친 경찰 2명이 그를 쳐다보았다. 흠뻑 젖은 옷, 공포에 질린 얼굴, 헝클어진 머리. 누가 봐도 정상적인 상태는 아니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이 물었다. 민주는 숨을 헐떡이며 거의 비명에 가깝게 외쳤다. 사람이 죽었어요. 아니, 실종됐어요. 납치일지도 몰라요. 그들이 저를. 그의 말은 횡설수설. 두서가 없었다. 경찰들은 그를 진정시키며 의자에 앉혔다. 처음에는 그저 주취자나 정신이상자의 신고쯤으로 여기는 눈치였다. 하지만 민준이 품 안에서 낡은 일기장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을 때 파출소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쳐 보이며 지난 며칠간 겪었던 모든 일을 토해냈다. 사비만호의 남자, 오 씨와 경비원 박 씨, 기이한 상징, 침입의 흔적, 그리고 일기장에 담긴 끔찍한 추수, 의식에 대한 이야기까지. 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지만 이수연이라는 실명과 그녀의 절박한 마지막 기록은 허구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생생했다. 일기장을 검토하던 경찰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마침내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직감했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보고가 들어갔고 수사팀이 꾸려졌다. 민주는 파출소에서 몇 시간을 더 기다리며 상세한 진술서를 작성했다.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 지옥 같은 싸움이 드디어 끝날지도 모른다. 정의가 실현될지도 모른다. 그날 오전 형사들과 함께 경찰 병력이 은빛 빌라로 급파되었다. 민주는 동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그의 안전을 위해 파출소에 남아있으라고 했다. 그는 초조하게 소식을 기다렸다.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그를 담당했던 형사가 파출소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표정을 읽을 수 없었다. 김은준 씨, 형사는 그의 앞에 앉아 입을 열었다. 말씀하신 은빛 빌라 4045를 수색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네, 그게 무슨 누군가 전문 청소업체를 부른 것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코르크보드, 쌍안경, 도청장치, 말씀하신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의 말에 민준의 머리가 띵 울렸다. 그들은 그가 탈출한 그 몇 시간 사이에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지워버린 것이었다. 경비원 박 씨도 조사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평소에도 예민하고 불안 증세를 보여 자신을 괴롭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삭웸 아웨 오 씨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세입자는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유령이었습니다. 유일한 증거는 벽에 뚫린 작은 구멍이었지만 그것마저도 낡은 건물의 시공상 하자일 뿐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었다. 그들은 지독할 정도로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만들어 둔 것이었다.
남은 것은 이수연의 일기장뿐이었다. 형사는 일기장을 토대로 이수연 씨 실종 사건을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집단과 직접적으로 연결할 물증이 사라진 지금 수사는 길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민준에게 임시보호를 제공하고 새로운 거처를 구하는 것을 도와주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악당들은 잡히지 않았다. 그들은 연기처럼 사라져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렸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준은 서울의 다른 지역에 있는 최신 보안 시스템을 갖춘 오피스텔로 이사했다. 그는 심리 상담을 받으며 망가진 일상을 다시 일으켜 수려 노력했다. 이수연 씨 실종 사건은 재수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다. 경비원 박 씨는 사건 직후 일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췄다. 오 씨라는 남자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은빛 빌라에는 새로운 세입자들이 들어왔다. 사건은 그렇게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갔다. 하지만 민준은 잊을 수 없었다. 그는 영원한 불안 속에서 살았다. 문이란 문은 전부 몇 번씩 확인했고 낯선 사람을 경계했으며 조용한 곳을 피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이었다. 그는 새로 이사한 안전한 집 창가에 서서 빗줄기에 번지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어쩌면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끝났을지도 모른다고 아주 잠시 평화를 느끼는 순간이었다. 삐! 새로운 집에 최첨단 인터폰이 날카로운 호출음을 냈다. 민준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인터폰 화면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깨끗하고 환한 새 건물의 1층 로비가 보였다. 로비는 완벽하게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몇 초간의 정적, 수화기 너머에서는 잡음만 들려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잡음을 뚫고 하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규칙적이며 귀에 익은 소리, 목소리가 아니었다. 드르륵, 드르륵, 드르륵. 그가 사김아이후에서 그리고 자신의 집 벽 너머에서 들었던 바로 그 벽 긁는 소리였다. 소리는 몇 번 반복되다 뚝 하고 끊겼다. 통화가 종료되었다. 김민준은 화면 속 텅 빈 로비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는 그 건물에서 탈출했지만 그들에게서 탈출한 것이 아니었다. 그 그림자는 영원히 그를 따라다닐 것이다. 게임은 끝나지 않았다. 그저 새로운 게임판으로 옮겨왔을 뿐이었다. 빗소리는 그치지 않았고 그의 악몽은 이제 막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